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로 포장되어 있던 비트코인 시장에 최근 예상치 못한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충격파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 최고가 근처에서 샀던 사람들은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고 시장은 연일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들 속에서 암호화폐 초기 투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드러났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수감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이메일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초기 비트코인 생태계 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DOJ 문서에는 암호화폐 초기 생태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경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4년을 전후한 시기, 비트코인이 아직 주류 금융권의 주목을 받기 전 앱스타인의 자금이 어떤 경로로 암호화폐 업계에 흘러들어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블록스트림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DOJ 문서에 따르면 2014년 블록스트림의 시드 라운드와 관련된 이메일에서 최대 50만 달러까지 투자 배정이 논의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투자 창구는 MIT 미디어랩 소장이었던 조이 이토였습니다. 블록스트림 공동 창립자인 애덤 백은 이후 해명을 통해 단순한 재정적 투자였으며 관련 펀드가 소수 지분을 잠시 보유했다가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현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회사의 2014년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 앱스타인은 버진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약 3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DOJ 문서에 확인됩니다. 당시 코인베이스 기업 가치는 4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앱스타인 측은 약 2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8년 이 지분의 절반을 약 1,500만 달러에 매각했다는 기록도 함께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로만 보면 상당한 성공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투자자의 최종 실소 유주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MIT 미디어랩으로 이어집니다. 앱스타인은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MIT에 85억 상당의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5년 비트코인 재단이 자금난을 겪을 당시 MIT DCI가 일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앱스타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부인했으며 MIT를 통한 기부금 일부가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DOJ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조이 이토는 2019년 이 스캔들로 MIT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투자 정황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초기 생태계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순수한 재정적 투자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미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 시장에 이러한 소식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시선이 갈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과거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14년 투자가 2026년 현재 비트코인 가치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초기 투자자가 누구였든 지금 코드는 공개되어 있으며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앱스타인의 투자 규모도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평판 리스크가 실질적인 손실입니다. 대형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의 이미지, 역사, 연관성까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과 연결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ESG 관점에서 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ESG 투자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환경 부문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 부문까지 의문이 제기되면 ESG 펀드 입장에서는 보유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ESG 중심 펀드들이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줄이는 움직임이 있다는 업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규제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DOJ가 공개한 문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이 연결고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는 뜻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서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023년과 2024년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는 과거사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미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에 대해 회의적이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악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가 본격화되면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상황도 중요합니다.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관들은 과거 직접 투자하던 얼리어 답터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금융 규범과 컴플라이언스를 따릅니다. 평판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투자자 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들의 결정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ETF 자금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관찰됩니다. DOJ 문서 공개 전후로 비트코인 ETF에서는 순유입과 순유출이 번갈아 나타나며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입니다. 특정 기간에는 수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있었고 또 다른 기간에는 대규모 유입도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매수세는 사라지고 기관들의 포지션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앱스타인 문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TF 자금 이동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상 연관성을 주목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평판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기관일수록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초기 비트코인 생태계 형성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도 섞여 있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제한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입니다. 중앙 권력이나 특정 개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 캤는지, 누가 보유했는지가 지금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고작 15년 역사를 가진 자산입니다. 초기 역사가 아직 생생하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논란은 현재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시장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를 역임한 인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강경한 통화책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시 지명자는 과거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과거 행보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금과 A은 같은 귀금속 가격이 급락했고 비트코인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워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유동성 축소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유동성 환경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워시 지명이 통화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발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싼 엔화를 빌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엔화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위험 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일부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 위험에 노출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때 비트코인도 함께 흔들리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신호는 바로 ETF 자금 흐름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초기 엄청난 자금 유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나타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순유입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이나 자산 로테이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일방적인 자구입 국면은 끝났다는 점입니다. 일부 고점에서 매수한 ETF 투자자들은 평가 손실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말 고점 부근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금이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알트코인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성장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 강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알트코인입니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은 하락장에서 더욱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구간이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과거 저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현재 수준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하락하면 손절할 것인지, 얼마나 더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던져야 할 사람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투자 목적이 다릅니다.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손실을 확정하고 나오는 것도 전략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현재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투자 여력이 다릅니다. 생활비를 투자했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 능력이 다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청산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물로만 투자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손실폭을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정보 해석 능력이 다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나오는 각종 전망과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난관론을 믿는 것도 공포에 휩싸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자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계속될 것입니다. 엔 강세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TF 자금 흐름이 안정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구조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이탈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높은 변동성 구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완만한 상승보다는 급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하고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며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하락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만 믿고 안전자산처럼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이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사고 남들이 파니까 파는 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구조에 대한 의문 제기,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통화 정책 불확실성, 엔 강세와 캐리 트레이드 조정, ETF 자금 흐름의 변동성까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비트코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입니다. 맹목적인 낙관도 무조건적인 비관도 답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